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전조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심장도 뇌도 한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최소 한 달, 길게는 몇 달 전부터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애매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 혈관 질환은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몸이 보내고 있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지. 주변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누웠다가 새벽에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 말은 곧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통증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60%, 70% 이상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침묵의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악화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혈관의 구조 때문입니다. 혈관은 딱딱한 금속관이 아니라 안쪽이 서서히 좁아져도 통증이 없는 구조입니다. 치약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처럼 내벽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져도 몸은 별다른 신호를 느끼지 못합니다. 30% 막혀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50%까지 막혀도 대부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간적으로 혈류가 떨어지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보상 능력 때문입니다. 혈류가 한쪽이 막히면 반대쪽 혈관을 넓히고 보조혈관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문제를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계단이 조금 더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지만 그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보상 기능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즉, 혈관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초기 신호가 너무 평범하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무겁다. 손발이 차다. 가끔 어지럽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진다.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난다. 가슴이 찔끔거린다. 이런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너무 흔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하찮아 보이는 변화들 속에 혈관 막힘의 첫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 탓입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경고를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라면 양쪽이 똑같아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는 절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통증이 아니라 이상한 느낌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병이라면 강한 통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혈관 질환은 전조 단계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이상하게 무겁다, 묘하게 답답하다, 미세하게 따끔거린다, 이런 식이 모호한 신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신호들이 바로 심근경색, 뇌경색의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이상 신호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던 증상도 일주일 반복되면 몸이 그 상태를 새로운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응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둔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조용히 나타나고 조용히 진행되고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절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예고된 사고입니다. 놓쳐온 신호일 뿐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머리의 이유를, 평소보다 빨라진 호흡을, 설명 안 되는 피로를,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가슴의 찌릿한 느낌을, 식후 쏟아지는 이상한 졸음을,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괴롭히는 날카로운 쥐를, 그리고 이어지는 이명과 목 뒤의 묵직함까지. 이제부터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기지 않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허튼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초기 신호들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신호를 아는 사람만이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피합니다. 이제부터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인생을 살리는 결정적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지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드니 아침에 무거운 건 당연하죠. 하지만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는 것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혈압이 조금 떨어지고 혈류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자는 동안 혈류가 너무 낮아지면서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눈이 잘 떠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만 그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에 혈류가 안정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체험담처럼 나타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움직이고 3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혈관 신호의 대표적 패턴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도 증가하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몸이 다시 억지로 혈류를 끌어올려서 보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눈 주위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이것 역시 혈액순환 불균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증상을 그냥 피로로 넘기는데 사실은 초기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사실은 관상동맥 혈류 감소의 흔한 초기 단계입니다. 조심해야 할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숨이 찬 속도가 빨라졌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3층까지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1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힌 느낌이 든다면 이는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자체가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운동 부족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꾸준히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는 반복될수록 더 심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 걸었는데 숨이 차서 멈춰서면 1, 2분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잠시 쉬면 혈류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편안해지는 것이죠. 셋째, 가슴 한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가슴 바깥쪽이 묘하게 답답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 통증은 꼭 가슴 가운데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치 위쪽, 왼쪽 어깨, 팔 안쪽, 심지어 등의 일부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관상동맥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이 힘을 더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쪽이 좁아져서 혈류가 줄어들면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결과 숨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 근육이 지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일단 말초혈관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초혈관은 심장에서 먼 손발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좁은 길입니다.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한쪽만 저린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처럼 한쪽만 저리거나 차가운 경우는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혈관의 협착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이 한쪽에서만 좁아지면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저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신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혈관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추운 곳이 아닌데도 손발이 유난히 차다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은 말초혈관 협착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겨울보다 오히려 기온 변화가 큰 봄, 가을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림이 찌릿하는 느낌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느낌은 신경의 문제라기보다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손발이 더 저리다면 이는 혈관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손발 저림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혈관 협착의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알고 나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병이 말초혈관 문제를 훨씬 빠르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혈관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운 이유도, 갑자기 숨이 차는 이유도,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이유도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듣고 자신의 증상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아는 사람은 사고를 피합니다. 초기에 알아차리면 혈관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나머지 신호들,
그리고 더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눈치채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넘기는, 그러나 실제로는 혈관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경고 중 하나인 신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호 1에서 3이 비교적 느낌에 가까운 변화였다면, 지금부터의 신호 4에서 7은 실제 혈류 조절 능력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보다 뚜렷한 특징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냥 넘기기보다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신호는 식사 후 극심하게 졸음이 쏟아지거나 식사 후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린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문제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다른 장기들, 특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소화기관에 혈액을 몰아주느라 뇌와 심장이 상대적으로 혈액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식후에 갑자기 눈이 쏟아져 내릴 듯 졸리고 기운이 빠지며 멍해지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혈류 재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 후 불과 10분, 20분만 지나면 갑자기 피곤해져 앉아 있어도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혈당 조절과 혈관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며 혈관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졸음이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만 유독 심하다면 혈관 기능이 음식에 따라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졸음이 폭발적으로 생긴다면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혈류 저하가 겹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식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혈관과 뇌기능 저하는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매우 짧은 흉통입니다. 심근경색을 떠올리면 대부분 매우 강한 가슴 통증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 사고가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1에서 3초 정도의 짧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흉통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짧은 흉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장 아픈 게 이렇게 짧게 올 리는 없지. 그냥 근육이 놀랐나 보다. 하지만 이 짧은 흉통이 바로 심장 혈관이 살짝 경련하거나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길게 이어지면 그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씩 가슴이 찌릿하거나 따끔한 느낌이 찾아오는데 그 자리가 비슷하다면 혈관이 일정한 구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치 위쪽이나 왼쪽 어깨, 팔 안쪽으로 번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미 관상동맥의 혈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흉통은 길어야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짧더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매우 높은 위험 신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신호, 잠자는 동안 또는 잠들기 직전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해질 부족이나 운동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장애, 특히 말초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자고 있을 때는 혈압이 낮아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혈관이 넓고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이 혈류 감소로 인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고 강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이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쥐가 자주 난다면 혈류가 떨어지는 시간대에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쥐가 난 이후 발목이나 발가락이 차갑다면 말초혈관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쥐는 그냥 넘기기 쉬운 신호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날 때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호는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거나 목 뒤가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 신호는 특히 뇌혈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명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질 때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 이명이 더 심해진다면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목 뒤가 지속적으로 뻣뻣하고 머리 뒤쪽이 묵직하며 아침보다 오후에 더 심해진다면 이는 뇌혈류가 일정하지 않다는 대표적 신호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혈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까지 함께 온다면 위험 신호는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걸어가다가 잠깐 중심을 잃거나 머리가 순간적으로 빈다는 느낌이 든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7가지 신호들은 절대 가벼운 증상들이 아니라 혈관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반복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위험군은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작은 신호도 더 위험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빠르게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흡연자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혈관 막힘을 가속합니다. 네 번째는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면 그 자녀의 혈관도 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위험군은 신호가 나타날 확률도 높고 신호가 나타났을 때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초기 신호들은 모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어떤 신호든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바로 해야 하는 행동들, 즉 혈관을 안정시키고 노화를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었다면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호를 들었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결국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혈관은 밤새 혈류가 떨어져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활동량이 증가할 때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 사고를 예방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 한 컵은 혈관 속에서 밤새 농도 높아진 혈액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전신 혈류를 자연스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목, 어깨,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혈관 자체를 넓힌다기보다는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혈류가 흐르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목 뒤 근육과 승모근을 살짝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뇌혈류가 꽤 크게 올라갑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순간적으로 뇌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일어나기 전 20초 정도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와 손을 천천히 움직여 몸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 짧은 20초가 하루 종일 혈관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다음은 식습관의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금 줄이기가 아니라 염분의 타이밍 조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저염식은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느냐입니다. 혈관이 가장 약한 시간대인 아침과 밤에는 짠 음식을 피하고 점심에 상대적으로 염분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혈압 변동이 크게 줄어들고 혈관 내벽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도한 당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빵, 면, 떡처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을 크게 흔듭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혈관 건강을 되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면 혈관 노화 속도가 크게 늦춰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지방을 완전히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혈관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양질의 지방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좋은 지방을 적당히 먹는 것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걷는 동안 혈관이 리듬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스스로 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이 줄어들며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촉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20분이 모여서 혈관 나이를 10년, 15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녁에 늦게 먹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밤사이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혈관은 밤에 재생됩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위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혈관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담을 받습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다음 3가지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의 두께와 혈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뇌로 가는 혈관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경동맥이 두꺼워져 있다면 이미 혈관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심장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혈류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짧은 흉통이 반복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CT 또는 관상동맥 CT입니다. 이 검사는 혈관 안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혈관이 30% 좁아져 있는지 70% 좁아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면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위험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이 겁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안의 끝이 아니라 불안의 해결입니다. 정확히 알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작은 행동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20분의 걷기,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양질의 지방 섭취,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몸은 원래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었다면 이제 그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을 시작한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